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건강을 챙기려고 특별히 샀던 가습기 살균제에 1,8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6천여 명은 아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살균제를 만들어 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당시 대표가 오늘 13년 만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뒤집힌 겁니다. 4년의 금고형을 내린 재판부는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서야 유죄 판결을 받아든 피해자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반쪽 판결이라고 가슴을 쳤습니다. 먼저 오늘의 판결의 의미부터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애경산업 전직 임원입니다. 오늘 2심 선고를 위해 법정에 나왔습니다. 검찰은 2019년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두 회사 임원 1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회사들의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가 98명이 폐질환 등을 겪었고 이 가운데 12명이 숨졌다고 봤습니다. 2021년 1심은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살균제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2심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살균제 속 유독물질인 CMIT와 MIT가 폐질환이나 천식 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안전성 검사 없이 상품으로 만든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만성흡입 독성 시험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안 했습니다. 다른 회사 관계자들에게도 금고 등이 선고됐습니다. 2021년 1월엔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실상 모든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에 대해 폐질환과 인과성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 기업들은 차일피일 책임만 미루고 있습니다. 2022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최대 9,240억 원의 조정안을 내놨지만 기업들은 분담 비율 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 수백여 명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온 피해자 또 그 가족들은 13년 만에 나온 유죄 판결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죄로 뒤집혀 마음이 놓인다면서도 형량이 너무 낮다. 6.25 전쟁 이후 1,800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느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판단이 유죄로 뒤집힌 순간 피해자들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구형보다는 못한 실형이 나왔지만 쟁점을 다투던 부분을 다 인정하는 재판부의 입장을 보여주어서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컸습니다. 겨우 금고 4년형에 그쳤다는 겁니다. 이제야 사법부의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그치만 반쪽짜리 실현입니다. 판결하신 거 사실 최대한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정말 간곡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그간의 고통에 비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대표의 책임을 너무 가볍게 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1,800명을 죽인 이 살인자들에게 고작 금고 4년이 뭡니까? 지금 이 순간 더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10여 년 넘게 병마에 시달리면서 경제적 부담도 쌓여온 상황이란 겁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혼하고 해체되고 가난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죽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그 작은 금고 4년으로 어물어물 그냥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너무. 이들은 2심 유죄가 인정된 만큼 가해 기업의 배상과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합당한 배보상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책임을 지고 특별법 개정과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독성 시험이란 판단이 나오기까지 1,843명이 사망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이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고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동시에 이준석 신당 등 제3지대와 연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먼저 구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 정신의 실종을 탈당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현 민주당 상황엔 당대표를 지낸 본인의 책임과 과오도 있다고 사과하면서도 다당제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3지대의 연대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는 일,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제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과는 이미 창당 준비를 함께할 뜻을 밝혔고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도 차이보단 공통점을 찾아가는 게 생산적일 것이라며 적극적인 연대 의지를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와 조홍천 의원님이 굉장히 많은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제3지대 대표 주자인 두 세력이 힘을 합칠 경우 총선 구도를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신당이 창당할 경우 13.9%가 이준석 신당을, 8.7%는 이낙연 신당을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순 합산할 경우 22.6%에 이릅니다. 다만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지냈던 두 사람의 연합엔 부작용이 더 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의 결합이나 연대를 57.9%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양측은 효과적인 연대 방식 등을 놓고 물밑 조율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을 두고 민주당 의원 129명은 일제히 명분이 없다고 반발했고 공개적으로 정계를 은퇴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또 당에 남기로 한 윤영찬 의원을 내보내라는 요구도 친명계에서 있었습니다. 이어서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명계 원외 모임인 민주당 혁신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윤영찬 의원의 배신과 반칙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에 남기로 한 윤 의원을 지도부가 출당하거나 제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윤 의원이 민주당에 잔류하면서도 신당 창당에 동의하는 등 해괴하고 구차한 언사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의원직 연장을 위해 경쟁자인 현근택 부원장이 징계로 출마가 불투명해지자 탈당 약속까지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윤 의원의 탈당을 계속 만류했다며 현 부원장 징계와는 무관한 결과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윤 의원이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일요일, 그러니까 이틀 전 밤에 전화를 와가지고 정말 나 고민이 크다.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고요. 내가 민주당을 나가는 게 맞아요. 남아있는 게 맞아. 이런 것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가장 큰 고민이었고.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도 분열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2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에 명분이 없다는 데 동조했고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정계 은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개인적으로는 정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그래도 이렇게 폄하하면서 떠나는 것은 아무도 동의가 안 된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통합과 단결이 필요하다며 후폭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공천이 본격화되면 탈락한 의원들 중 일부는 탈당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매달 월급을 기본급 얼마, 정기 상여금 얼마, 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기 상여금이 노사 간의 오랜 쟁점이었습니다. 사측은 말 그대로 상여금, 보너스 개념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임금 따질 때 이 상여금은 빼고 수당을 계산했습니다. 반면 노동자들은 말만 상여금이지 이 기본급이랑 똑같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 아니냐, 이것도 함께 더해서 수당 계산하라고 반발했죠. 예를 들어 매달 기본급 200만 원, 정기 상여금 100만 원 받는 직원이 있다. 이 기본급이 기준이던 통상 임금에 이 상여금까지 더하게 되면 이 야근 수당, 휴일 수당, 퇴직금까지 전부 오르게 되는 겁니다. 2013년 대법원의 판단은 이 상여금도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후 노사 간에 줄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10년 8개월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제철은 매 짝수달과 설날 추석 때 직전 2달치 월급의 절반을 정기 상여금으로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엔 정기 상여금을 빼고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넣었습니다. 노조는 2013년 5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수당과 퇴직금이 더 올라갑니다. 1심은 정기 상여금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돼 왔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도 그대로 인정했고 오늘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을 낸 지 10년 8개월 만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이 판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우리 노동자들이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판결로 현대제철이 2,800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줘야 하는 돈은 이자까지 합쳐 780억여 원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2013년 5월 이전까지 체불한 임금입니다. 노조는 그 이후부터 2022년까지 지급된 수당과 퇴직금에 대해서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후 소송도 전부 패소할 경우 현대제철이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은 3,50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첫 대법원 판결은 2012년에 나왔습니다. 금호타이어나 HD현대중공업 등도 소송 끝에 노사가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 유지되면서 수십 건의 관련 소송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결정하면서 또다시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재판이 고통스럽다고 호소해왔는데 정부 측이 왜 당시 도망가지 않았냐며 피해자 탓을 하거나 요구가 과하다고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조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국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에게 14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제 제발 그만해달라고 했습니다. 한반원 고통은 이쯤에서 이제 끝냈으면 합니다. 또 뭐 항소, 상고 해가지고 또 더 이상 고통을 준다 하면은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솔직히로. 하지만 정부는 끝내 항소했습니다. 다른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액 적정성 등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관련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정부 측 대리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이 강제 연행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이 무릎을 꿇렸다고 하자 건강한 학생이고 야구를 보러 다닐 정도로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고도 되물었습니다. 경찰관이 추천하는 데고 따라가라고 하는데 누가 의심했겠냐고. 그때부터 좀 멘탈이 좀 무너지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정부 측은 의견서에서 국가 유공자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 요구가 지나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유공자에게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는 이유를 피해자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법원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재심을 결정한 데 대해 검찰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했습니다. 검찰이 자백을 강요하고 자신들의 수사에 불리한 증거는 일부러 누락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위법한 수사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아내와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백모 씨에게 범행을 재현시킵니다. 2009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의 현장 검증입니다. 검찰은 백 씨가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탈 때 플라스틱 숟가락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 결과 숟가락에선 청산가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감정서를 백 씨 부녀의 재판에 안 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권 침해로 보이는 조사 과정이 담긴 CCTV도 공개됐습니다. 사실 뭐 지능이 좀 떨어지고 뭐 그래? 나이 얼마야? 어? 얼마? 두 자리야? 세 자리가 정상 아니냐?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딸에게 유도신문도 했습니다. 그 누가 했어? 아버지. 이 사건을 보면 기초적으로 그래. 알겠어? 네가 말을 안 하고 아버지 조사 그렇게 조사하면 지금 될 수밖에 없어.
진짜로 우리가 봐준다 치자. 두 사람 중 하나를 봐주면 누구를 봐줬으면 좋겠어. 이런데도 검찰은 오늘 재심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해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위법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부녀의 재심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가 미국 정유회사의 한국 법인에서 고액의 임대료를 받은 사실 어제 전해드렸는데 오늘 인사청문회에선 조 후보자가 그 이전에 같은 집을 호주 뉴질랜드 은행에도 빌려줬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조 후보자는 호주 대사도 했었는데 이게 다 우연의 일치라고 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는 논란이 됐던 자택을 2017년 이전 호주 뉴질랜드 은행에도 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후보자는 2011년부터 2년간 호주 주재 대사를 지냈는데 이 이력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게 호주 뉴질랜드 은행인데 2013년도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대사를 하셨어요? 네. 그냥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야말로 우연의 일치입니다. 청문회에선 조 후보자가 2017년부터 2년여간 미국 정유회사 엑손모빌의 한국 법인인 모빌코리아 윤활유 주식회사에서 거액의 임대료를 받은 것도 쟁점이 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월세로 치면 한 달 95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외교부 1차관을 퇴직한 직후였고 경제적 이유로 임대를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대통령 탄핵 때문에 갑작스러운 퇴직을 하고 나서 저희가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를 줬고. 야당 의원들은 전관에 대한 미국 기업의 로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나 또는 소위 외교 통상 이런 쪽에 많이 계신 분들하고 이 외국계 기업들이 특별하게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이 부당한 거래나 뇌물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다만 조 후보자는 엑손모빌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과 관련해 특수한 상황에선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며 지난 1일부터 경찰로 이관된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으로 복원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 공천을 관리할 공천관리위원회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당내에선 용산 뜻대로 공천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당을 이끄는 건 나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부산 방문 이틀째인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관위원 9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까지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공관위 구성을 마쳤습니다. 판사 출신 정 위원장 외에 유일준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등 외부 인사 6명과 장동혁 사무총장, 이철규, 이종성 의원 등 3명이 임명됐습니다. 이 가운데 친윤계 핵심이자 당 인재영입 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JTBC에 결국 용산 뜻대로 공천 심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고 한 중진 의원은 인재 영입과 공천 심사를 동시에 맡는 건 공정성 시비가 걸릴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이철규 의원이 인재 영입 작업을 하며 쌓아온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윤심이 개입할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접니다. 앞으로 보시면 그런 우려들은 기우였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한 위원장은 공관위원 불출마와 중진 용퇴 필요성에 대해선 각각 그런 규정이 없다. 몇 선 이상은 나가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과 이 의원도 윤심 작용서를 부인했습니다. 저 믿어주십시오. 그냥 쿨하게 할게요. 제프가 있어요, 우리 당에? 한편 한 위원장은 부산 현장 비대위에서 정부 여당인 점을 10분 활용해 단순 약속이 아닌 실천으로 옮기겠다며 부산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주말 충남을 방문하는 데 이어 다음 주 인천 등 지역 일정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박상수 변호사가 과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을 썼던 사실이 드러났고 또 탈세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관련 의혹들을 부인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박 변호사가 소셜미디어에 쓴 글입니다. 60년대생 이상은 편하게 살아 청년을 이해할 생각이 없다며 꿀빨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 달 뒤 또 다른 게시글에선 60년대생까지는 고도 성장기라 결제 도장만 찍어도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여성 혐오 논란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부동산 상승기 심도시 맘카페에서 기획 이혼 소송이 터져나왔다면서 목돈을 재산 분할로 받고 양육비 받아내 새 인생을 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가명으로 온라인 강의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탈세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게시글은 일부 문장에 대한 오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탈세 의혹에 대해선 허위 사실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한 위원장 취임 이후 첫 영입 인재로 소개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건 처음이 아닙니다. 노인 폄하 발언을 했던 민경호 전 비대위원은 비판이 커지면서 사퇴했습니다. 일단 한 위원장은 당장 문제 삼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본인이 그런 철학이다. 거기 말하는 어떤 혐오적인 발언이다. 그럼 우리 당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박은식 비대위원 등 영입 인사들의 언행이 잇따라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인사들의 영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만들려는 정치가 혐오와 차별,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임이 명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시기 빚을 냈다 제때 못 갚은 소상공인들의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이란 지적과 함께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 시기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끊기면서 이자도 제때 못 갚는 상황이 되자 당장 카드 사용부터 막혔습니다. 낼 돈은 많고 이자를 그날짜에 못 갚은 거죠. 카드를 쓰려니까 다 정지가 돼 있더라고. 물어봤더니 연체된 일수가 넘었다. 그래서 한도를 깎았다. 정부는 이처럼 코로나 시기 대출을 냈다가 연체자로 몰린 소상공인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기로 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를 연체한 사람 중 오는 5월까지 빚을 모두 갚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이른바 신용사면인데 대상은 290만 명에 달합니다. 과거 경제위기 때도 4차례 시행한 적이 있지만 이번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보통 3개월 넘게 일정액을 연체하면 최대 5년까지 신용 불이익을 받지만 이런 낙인을 지워주겠다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도 좀 했었고, 근데 이제 21년도 이후에도 지금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고 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신용체계가 흔들릴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신용 점수를 가지고 한도라든지 가산금리 이런 것을 다 산정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신용평가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환 시기가 총선 직후인 5월이라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가계대출이 급증한 시기에 빚내란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려움 속에서 빚을 꼬박꼬박 갚아온 성실차주와의 역차별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사과나 귤처럼 겨울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과일 가격이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마토 가격까지 오름세인데 소비자 입장에선 장바구니에 담을 때마다 부담이고 파는 상인도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은지 씨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생과일 주스를 찾는 손님은 많지만 과일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할 때 원가가 제일 부담이 되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인터넷 시키는 거를 요즘에는 시장 가서 직접 사오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원가를 조금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생과일 주스에 많이 사용되는 토마토 역시 가격이 급등세입니다. 지난달 기준 일반 토마토의 5kg당 가격은 21,800원대로 1년 전보다 160% 가까이 올랐습니다. 원형 방울토마토는 5kg당 37%, 대추형 방울토마토도 3kg당 70% 가까이 값이 올랐습니다. 다른 과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사과와 배는 20% 안팎, 감귤과 단감은 30% 안팎 값이 뛰었습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판매하는 값은 마진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세 유지하는데 힘들고 여기 시장 안을 보면 사람이 없잖아요. 살려다가 다시 놓게 되고 그냥 갔죠. 저는 과일을 원래 좋아해가지고 많이 먹는 편인데 올해는 좀 덜 먹게 되더라고요.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출하량이 줄면서 과일값도 고공행진하는 겁니다.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에 대한 역대급 규모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못난이 과일 출하량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시공능력 업계 16위 태영건설이 채권단 75%의 찬성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중대형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건 2012년 쌍용건설 이후 12년 만입니다. 한때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계열사를 매각하고 SBS 지분을 담보로 내놓기로 하면서 채권단을 설득했습니다. 양쪽 의자를 떼어낸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출근길 혼잡을 덜어줄 좋은 방안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현수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4호선 당구개역입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줄을 섭니다. 오늘은 의자 없는 4호선 두 번째 날입니다. 시민들은 출근을 하기 위해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요. 내부는 어떤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약자와 임산부석만 남겨두고 좌석을 전부 없앴습니다. 대신 등받이와 손잡이를 만들었습니다. 좌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멈칫하다 옆 칸으로 가는 사람도 보입니다. 아침 8시가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몰립니다. 이미 옆 칸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성신여대 입구역을 지나자 의자 없는 칸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사람 한두 명 정도 오갈 정도의 공간은 남아 있습니다. 시민들은 평소보다는 낫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많이 밀리치고 좀 부딪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어요. 심할 때는 완전히 이렇게 붙여서 가요. 4호선은 서울 지하철 중 가장 혼잡한 노선으로 꼽힙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객실 의자를 없애면 객실 한 칸당 42명을 더 태울 수 있다고 계산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서서 가는 사람만 늘리면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불편해질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손잡이를 더 달아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교통공사는 일주일가량 혼잡도를 살펴본 뒤에 퇴근길에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지난해 성탄절 2명이 숨진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불이 시작된 세대 주민을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3층 거주자 70대 남성 김모 씨가 집에서 담배를 피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김 씨가 퇴원하는 대로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단순 실수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요즘 학교 졸업식이 몰리는 시기라 꽃다발 파는 상인들도 꽃시장도 한창 바빠야 하지만 정작 이들은 한숨만 나온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이 줄어든 데다 오를 대로 오른 꽃값에 소비자 부담도 커지면서 꽃시장도 전에 없던 불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최지우 정인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졸업식이 열리는 학교 앞입니다. 학교 앞 꽃 가판대는 썰렁합니다. 꽃집이 좀 저렴한 것도 있고요. 크기도 조금 다르고. 껑충 뛴 가격을 꽃집에서 미리 살 때도 느꼈습니다. 올랐죠, 작년보다. 이게 3만 5천 원.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 인터넷으로 사기도 합니다. 꽃을 구하려고 하면 많이 비싸잖아요. 미리 구매를 해놓고 이거는 구매하고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꽃다발을 되파는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중고거래까지 치이다 보니 벌이가 시원치 않습니다. 4시 반에 갖다 놓고 가격에서 만원짜리 줄게. 꽃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도 줄었어요. 정말 다 쉴 틈 없이 여기 직원분들 한 분은 더 있어야 되거나 좀 손이 모자라야 될 정도인데 지금 저 혼자 학교 안에서는 졸업식이 곧 시작하는데요. 아직 꽃다발 상인들 가판은 꽃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인들이 꽃을 떼오는 꽃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전국에서 가장 큰 꽃시장인 양재 꽃시장입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학교별 졸업식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안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상인들은 꽃시장을 직접 찾을 손님을 위해 곱게 포장한 꽃다발을 쌓아놨습니다.
하지만 생화 꽃다발을 파는 층 전체에 1시간 동안 온 손님은 10명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손님이 뚝 끊긴 건 크게 오른 꽃값 탓입니다. 도매 가격 기준으로 장미 한 단 가격은 3년 전에 비해 2배가 올랐습니다. 8,000원 하던 게 16,000원으로 오른 겁니다. 한 송이로 보면 800원이던 게 1,600원이 됐습니다. 임대료의 연료비, 포장지 가격 등까지 합치면 장미 한 송이에 10,000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지금 꽃값으로 따지면 한 30% 정도 올랐고 우리 고객님들이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올랐다?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올랐어요.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것도 영향이 큽니다. 작년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갈수록 학생들 인원수도 적겠지만은 상인들은 석 달 뒤 입학식 때는 불황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그런가 하면 화훼 농장들은 애써 가꿔왔던 꽃밭을 스스로 갈아엎고 있다고 합니다. 보신 것처럼 꽃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수입산 꽃까지 밀려 들어오면서 팔아봤자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꽃더미를 둘러맨 농민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가져온 꽃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쌓이고 쌓인 꽃은 어느새 어른 허리만큼 높아집니다. 작두로 자르고 트랙터로 꽃을 뭉개버립니다. 아예 꽃밭을 갈아엎는 곳도 있습니다. 울긋불긋했던 꽃은 금세 너덜한 쓰레기가 됩니다. 내 목숨 같은 꽃을 갈아엎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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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한국과 에콰도르 경제협력협정 체결로 수입꽃이 들어오는 걸 항의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기름값, 전기세는 오르고 꽃은 안 팔립니다.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열송이 한 다발에 3,000원, 4,000원, 5,000원대에서 머물면 국산 장미는 완전히 무너지는 실정입니다. 불씨는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지난 23년 10월 27일자로 모든 걸 다 끝내놓고 저희는 나중에 연말에서 이걸 알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그래서 수입꽃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사례도 많아 애가 더 탑니다. 농민들은 무작정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라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여성은 경찰에 이끌려 텃밭으로 들어갑니다. 이 여성 8년 전 이곳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딸아이를 묻었습니다. 11살 아들이 보는 앞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뒤에 아이를 홀로 키웠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한 끝에 해선 안 될 선택을 했습니다. 원치 않은 의심이었습니까? 검찰은 범행수법이 잔인하다며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2배 이상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죄가 무겁다면서도 부족한 사회 경험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달 다른 20대 여성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가린 이 20대 여성, 5년 전 대전에서 아이를 살해하고 강가에 묻었습니다. 태어난 지 36일 된 아이였습니다. 아이 왜 살해하셨나요?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습니까? 아기는 선천성 질병이 있었고 어린 엄마는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 없이 홀로 감당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이었습니다. 법원은 중형을 내리면서도 도움받을 곳 없었던 여성들의 사회적 환경을 고려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건으로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 넣어 녹음해도 되느냐는 논란이 있었죠. 찬반이 팽팽히 갈렸었는데 일단 대법원은 이런 녹음은 학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서효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아들을 학대했다며 특수교사를 신고했습니다.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교사의 말을 증거로 냈습니다. 교권 침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녹음으로 학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교사의 말을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있을까요? A씨는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둔 뒤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녹음기에는 쟤는 항상 맛이 가 있다. 학교 안 다니다 오네 같다는 B씨의 말이 담겼습니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수업은 공개된 대화이고 이런 녹음이 아니면 정서학대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출입이 통제된 교실에서의 교사 말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 제3자인 부모가 녹음한 건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 파일 등은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고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입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부모와의 수업 녹음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교권 보호를 강조하는 움직임에 더 힘을 실어줄 걸로 보입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오늘 밤부터 미국에선 현물 비트코인 ETF 거래가 시작됩니다. 이단화 취급을 받던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셈이라 벌써부터 시장이 들썩입니다. 다만 국내 투자자들은 여기 투자할 수 없는데 왜 그런지 이상화 기자입니다. 국내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코인 시세입니다. 어제보다 3%가량 올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 판매를 승인한 영향입니다. 선물에 이어 현물까지 공식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미국에선 비트코인 제도권 진입이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이더리움이 될 거란 기대감에 이더리움 가격도 10% 가까이 뛰었습니다. SEC 발표 이후에 눈치 보기를 하다가 시간이 한 2-3시간 정도 흐르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는 해당 상품에 투자하는 게 허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가상화폐를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는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아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할 경우 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오늘 통화정책 방향 직후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저에게 이 투자 자산이 바람직한 투자 자산이냐, 이것은 그 변동성과 실제적으로 내재적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한편에선 이미 비트코인 가격에 이번 결정이 반영돼 있어 기대감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회사 때려치고 유튜브나 해볼까 한 번쯤 생각해본 분들 많죠.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 뛰어드는 젊은 층이 많이 줄어든 걸로 조사됐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데 어떤 상황인지 김도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장래 희망으로 유튜버를 꼽을 만큼 크리에이터는 젊은 층 사이에서 각광받는 직업이 됐습니다. 아예 다니던 직장을 떠나 전업 유튜버로 전향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유튜브에 뛰어드는 젊은 층이 점차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디지털 크리에이터로 일하는 30대 이하 비율은 2020년 70%를 훌쩍 넘었지만 2년 사이 계속 줄어 2022년엔 60%대로 떨어졌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수입 환경이 열악해진 게 가장 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대다수 크리에이터들은 기대했던 수입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 수입이 거의 많아도 100만 원 정도 되고요. 적으면 한 60만 원 그 정도 벌고 있습니다. 힘들다. 이 수입으로는 생활 유지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아졌죠. 국내 크리에이터 관련 사업을 하는 곳은 11,000여 개에 달합니다. 2022년 연매출은 4조 원이 넘는 걸로 파악되는데요. 연매출이 5억 원 미만인 곳이 68%,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81%로 영세한 업체가 대다수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경기 화성시의 위험물 보관 창고에 불이 나면서 유해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하천은 파랗게 변했고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길을 따라 한참을 달려도 하천물은 기이한 파란색입니다. 마을 입구로 들어가자 물빼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파란 물을 퍼내고 더 퍼지지 않게 둑을 세웁니다. 그젯밤 경기 화성시 위험물질 보관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유해물질이 흘러나왔고
평택 지역 하천까지 번졌습니다. 어떤 성분이 물을 파랗게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화재수하고 오염수가 이제 완전히 혼재된 상태잖아요. 시료를 이제 분석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치가 나와봐야만이. 이러는 사이 동식물은 죽어갑니다. 자라도 많이 살고 잉어도 구름이랑 철새들 여기 지금 보면은 한 마리도 없잖아요.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엄청 많았어요. 불이 난 창고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하천입니다. 이틀째 물을 빼고 있지만 여전히 물은 파란색이고 이렇게 물고기들은 배를 드러낸 채 죽어 있습니다. 파란 물은 지역 하천들이 합류하는 7.4km 구간까지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하우스에서 작물을 키우고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대가 낮아요. 이 물들이 다 스며드는 거예요. 물이 다시 깨끗해지기까지는 최소 몇 주가 더 걸립니다.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생물이 죽어갈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골라 돈을 훔쳐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늘 하던 대로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차문을 열었는데 하필 잠복 수사 중이던 형사들이 탄 차였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성탄절 새벽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한 남성이 기웃거립니다. 세워진 차 사이를 돌아다니다 검은색 승합차의 문을 엽니다. 그 순간 안에서 마스크 쓴 사람이 내리고 남성이 깜짝 놀랍니다. 이 남성 상습 절도범이었습니다. 28살 오모 씨, 지난해 11월과 12월 강원도 춘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며 차량을 털었습니다. 15차례에 걸쳐 현금만 300만 원 가까이 훔쳤습니다. 이렇게 문이 잠기지 않아서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차가 범행의 표적이 됐습니다. 경찰은 절도범이 다시 찾을 것 같은 주차장에서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할까 봐 시동은 끄고 있었습니다. 사이드미러를 펴뒀는데 오 씨는 형사들이 타고 있던 이 차를 골랐습니다. 예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제 차를 갑자기 열어가지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원래 목표는 앞에 있던 다른 차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앞차보다는 저희 차가 좀 더 큰 대형차고 하다 보니까 저희 차를 좀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씨는 직업은 없고 생활비 벌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억세게 운 없는 이 남성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주차할 땐 차 문을 꼭 잠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이번 주말 덴마크에선 프레데릭 왕세자가 새 국왕 자리에 앉습니다. 덴마크의 왕위 계승 소식에 호주에서도 들뜬 분위기가 일고 있다는데 호주 섬마을 출신 왕세자비 역시 왕비 자리에 오르게 됐기 때문입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한 선술집에 덴마크 국기가 펄럭입니다. 곧 덴마크의 새 왕이 될 프레데릭 왕세자와 메리 왕세자비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던 곳입니다. 프레데릭 왕세자가 호주인인 메리 왕세자비를 처음 만난 건 지난 2000년. 당시 시드니 올림픽에 요트 선수로 참가한 프레데릭은 이곳 술자리에서 메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평범한 마케팅 사원이었던 메리는 프레데릭이 왕자인 줄 모르고 사랑에 빠졌다는데요. 두 사람은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지난 2004년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Yeah, I think that's pretty cool that you can meet your Prince Charming at the pub. 첫 호주인 왕비가 될 메리는 호주에서도 시골 섬마을 출신입니다. 덴마크 왕세자비가 된 뒤론 덴마크인도 감탄할 수준으로 덴마크어를 쓰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메리에 대한 호주인들의 애정은 각별합니다. I'm very proud. I'm very excited. I think it's wonderful. Yeah. I think she'll make a great queen, don't you? Yes, definitely. Yes. 메리 왕세자비는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아버지인 존 도널드슨 교수가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카이스트에 재직했는데 당시 최고급 판지를 구해 프레데릭 왕세자에게 결혼 허락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엔 한 덴마크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프레데릭 왕세자의 9번째 방한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프레데릭 왕세자는 호화로운 대관식 대신 간단한 선언으로 왕위를 물려받을 예정입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지난해 프로축구 수원 삼성의 2부 강등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죠.
수원이 염기훈 감독을 선임하며 새 판 짜기에 나섰는데요. 오늘 그 청사진이 발표됐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창단 후 첫 강등이 결정된 순간 주저앉은 선수들과 눈물 흘리는 팬들 앞에 염기훈은 감독 대행이란 이름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구단 역사를 흔든 트라우마는 컸습니다. 이후 한 달이 흐르는 동안 그 충격은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새 판을 짜기 앞서 권창훈을 비롯한 선수들 이탈이 시작됐습니다. 최근에야 박경훈 단장이 임명됐고 염기훈 감독이 부임했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으면 안 받았을 겁니다. 얼마나 이게 위험한 자리고 제가 이거를 받는 순간 내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고심 끝에 새로운 체제를 꺼냈는데 팬들은 기대보다는 불안을 얘기합니다. 세계적인 팩 받아올라도 마찬가지고 애송이의 감독을 처음 달아갖고 성공한 감독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K리그 정상에 오른 것만 4차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2번이나 재패하며 가장 많은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을 받던 팀이 다음 시즌엔 2부 리그에서 뛰어야 하는 상황인데 구단 차원의 절절한 사과도 쇄신을 향한 어떤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앉혀놓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나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으니까요. 어수선한 상황 속 수원 삼성은 내일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선수들에겐 승격이란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수치가 평소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입빛이 탁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는데요.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해소되겠지만 오전까지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강원 내륙과 산지는 오늘 밤 약한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북부 지역은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3도, 대구 창원 0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도, 광주 대구 9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휴일은 중서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